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은 좀 쫓깁니다. 여러분, 10시 반 조금 지나서까지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리 제가 양해 말씀 구할게요. 돈봉투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10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예. 뭐 출국 금지 조치 당연히 취해져야 될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로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하면은 피의자가 됩니까? 피의자일 때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형사재판 시작될 때 네.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는 뭐 미결 집행 자체가 이제 진행 중인 형집행 상태에서 형집행자가 출국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출국 금지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심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아닙니다. 그런 국가 아니고요. 예. 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출국 금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이제 내국인,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라고 하고요. 예. 외국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라는 표현을 쓰는 똑같은 형태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이 아니면은 모른다면서요. 출국 금지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 문제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 출국 금지가 됐는지 네. 또 출국 금지 기간 자체가 도과되거나 아니면 효력을 상실했는지에 네. 대해서 해제 통보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아하. 사실은 계속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금 체납 문제라든지 형 집행 미종료 상태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피의자로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뭐 국가 안전 뭐 무슨 여러 가지 사유로 출국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네. 판단한 경우까지도 사실은 좀 포함하고 있어서 이 경우와 관련돼서 이제 해제 통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출국 금지가 돼 있는지 어떤지 알려면은 지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출국 절차를 밟아봐야 한다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려주면은 안 돼 있습니다 하면 바로 나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그냥 해서 나가면은 안 돼 있는 거고 네. 나가는데 삐 하고 붙잡히면은 출국 금지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게 아주 원시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뭐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출국 정지가 되는 사안들도 있고 그럴 때 그 문제들이 좀 심각한 경우가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 경우에도 이제 해외에 이제 재외동포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해외 사업장 같은 것들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 경우와 관련돼서 묶어본다면 이제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돼서도 적법절차 원리를 좀 더 정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것은 상당한 범죄의 이 혐의를 검찰이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갖고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결국은 이와 같은 전산에 등록이 되면 출국 금지 자체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송영길이가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는 걸 알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네. 나 내일 검찰에 나가겠다 이랬는데, 그건 나간다고 나갑니까? 아니, 그거는 놀이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티켓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장 기각되기 전까지 사실 들어오시는 일정 모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막 급물살을 타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급물살은 한탄강에서 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이렇게 검찰에서도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입국하시면서 참 복잡한 심경이신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착잡한 표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착잡하다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니, 민족 화해를 위해서 할 소임이 있어가지고서 은퇴 안 하겠다 그러던데. 민족 화해는 다른 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현재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이제 탈북자 출신 지식인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돈봉투 주고받고 하시는 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민족화의 전선까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이 남아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이 돈봉투 사건은 모른다는 걸로 지금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럼 검찰이
이제 불러놓고 한번 찾아봐야죠. 예, 근데 그거 어렵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른다고 하셨는데 모른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캠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관계자분들이 모른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 모르셨을 겁니다라고 확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예,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이게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정근의 그 녹취록. 네, 이거는 이제 그 생생한 대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대화 자체랑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진술 녹음 자체의 원본에 해당되는 네. 그 원본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 3개가 압수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3개 휴대폰에 들어있는 원본 파일인데 이 증거의 원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다툴 때 뭘 다투냐면 옮겨졌다. 옮겨졌으면 이제 원본 동일성 자체를 이제 해시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 파일하고 이 파일이 동일 파일이다. 아니면 일부가 이제 좀 뭐 변조가 됐다, 조작이 됐다. 이거를 이제 해시 값으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해시 값이 뭐 일치할 것, 이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원본 파일이거든요. 그러네.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일부 녹취록이 공개된 건 뭐 검찰청 내부에 있었던 문서가,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공개된 형태도 아니고 네. 뭐 고발이 이루어졌던 일부 그 박모 씨의 운전기사라고 했던 분의 어떤 고발 사건에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언론에 제공됐던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같이 중복돼서 공유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원본 파일도 열리지도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태고요. 원본이 존재하고 원본 동일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사진 찍어서 그냥 보여준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갖고서는 뭐 조작됐다.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 공판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으나 사실이 맞다라면 그 폭발력은 더 크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그 전화 통화 네. 그 강래구하고 이정근이가 네네. 주로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예.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네. 송영길이가 따로 돈을 만들어서 뭘 한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송영길이는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 건데. 네네. 근데 이 대화 녹취록에는 송영길이가 돈을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나오면 네네. 그러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그 파일만 등장할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박모 씨, 지금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정근 그 씨한테 돈을 줬던 예, 그분도 독자적으로 또 녹취 파일이 잔뜩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두 개 파일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서 그 간섭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이제 공명하는 구조가 되면 그걸 갖고 조작을 한다든지 뭐 이정근 씨 혼자서 증거 조작을 위해서 덮어 씌우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 해결로는 도저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개되는 내용 자체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에 대한 파일들 중에서 돈봉투 관련된 것들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3만 개 파일이 7년 동안 녹음이 된 거거든요. 3개의 휴대폰이 바뀌어가면서 녹음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직접 통화 내용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처럼 현재까지 나와 있던 증거만 가지고 어떤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도 추측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모르쇠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점과 관련돼서 비교해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석사 논문을 쓰신 분이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연구를 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추측하시기는 어려울 거다. 현재로서 일단 모른다라고만 말씀하시지만 진술은 향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뜻이죠. 알겠어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 노트는 법적 신뢰성 이게 저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일단 진술을 이제 대필해서 작성을 한 형태가 됐는데요. 이 내용 보니까 녹취록도 별도로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취 파일이 있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쓴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하고요. 제가 검사를 하면 직접적인 유죄 증거가 아니고 참고 자료. 그럼 뭐 도표로 옮겨 쓴 거니까. 그냥 이제 검사 의견으로 해서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형태를 바꿔갖고 네. 계보도로 만들어갖고 그냥 제출을 해버리고 녹취 파일 자체를 원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뭐 증거 능력 문제가 아니라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검찰청에서 음미하고 증거로서 다루기 전에 이거는 해당되는 사실이 근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네. 두고두고 음미할 수 있는 형태 구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뭐 현역 의원 14명이 포함돼 있고 네. 친명, 친문, 친노 이게 계파별로 그렇죠. 거래 관계가 다 적시되어 있는 구조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장씩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안의 심각성과 관련돼서 내부에 있었던 이 도덕적인 것을 아예 뭐 도덕적인 수준을 논할 수 없는 정도의 거래 상태. 그래서 정치적인 거래를 넘어선 금전 거래 네. 관계나 계파 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다 노출된 것이라서 당 자체를 흔들 뿐만 아니라 예. 아주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 신뢰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대목은 근데 네. 이 이정근이라는 자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걸 다 기록을 해놓고 노트까지 만들어놨을까? 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제 완전히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예. 이분이 처음 이제 시작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도 그렇고, 네. 뭐 MBC PD 수첩에서 리서처를 하시면서 어. 작가로서 네. 이제 뭐 꼬마 작가, 네. 실제 쓰는 표현은 무슨 땡땡 작가라고 쓰지만 음흠. 이제 그 꼬마 작가를 처음에 좀 하다가 나와갖고서는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 같은 형태로 들어와갖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는데, 네.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출마하신 경력에 비해서 전문성이 높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분은 항상 불안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능력보다 더 과대 포장돼야 되는 상태에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담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치인에게 담보가 뭘까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은 언론에서 녹화되거나 녹음되거나 유세 현장에서 등장하거나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현실적으로 통화나 또는 협조를 구하거나 또는 서로 간의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이제 막후에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될 텐데, 그것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출세의 사다리로 이 녹음을 했다. 3만 개 정도면 사다리보다는 계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네. 계단에 지금 무너져가지고 지금. 예, 예. 자, 근데 이 이정건이와 가장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 보도되어 온 것이 강래구라는 자인데, 네. 이 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는 재판부 자체의 판단 자체가 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증거 인멸의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제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이병헌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단언컨대 이게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재판부에서 절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돼서 범죄의 중대성은 혐의 소명이 됐느냐를 갖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그럼 혐의 소명이 된 상태에서 범죄 수사에 미진이 없는 상태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이유와 관련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서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됐다라고 이제 내용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혐의는 있는데 혐의는 충분히 소명이 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신 건데, 저는 여태까지 형사 변호인 하면서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쓰시는 표현은 좀 굉장히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방어권 보장은 저 같은 변호사는 많이 주장을 하는 얘기인데, 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쓸 땐 보통 혐의 소명이 부족해서 수사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는 쓰십니다. 네. 근데 혐의가 소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이 돼 있다. 또 앞으로 수집될 증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라면 충분히 증거인멸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사건 관계인이 정말 많은 사건이고, 또 그것이 대부분 다 진술로서 존재하고요. 예.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으로 펼쳐질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 영장을 쳤을 때 발부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이거나 당협위원장인 상태이시니까 그런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영장 발부를 안 한다.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 내용 보고. 두 번째로는 이건 완전히 저의 아주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것을 천천히 수사를 해야 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보다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 나왔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다. 검찰도 이해하기 어렵고 강내구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풀려났나 그러신 것 같고 이제 이걸로 이제 아마 이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영장을 어떻게 재청구할 것인가. 이 점을 보시면 이제 그 점이 아마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1차 영장이 기각됐는지도 그 단계 가면 좀 더 경우의 수를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돈봉투 사건은 이쯤 하고요. 네. 이재명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이가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거 관련해 갖고서는 이제 재판부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이 관련된 핵심적인 사유로 드는 것이 그 수사 기록이 너무 방대하다. 그러니까 증거 기록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확인해 갖고 다툴 수 있게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검토하고 와라? 네, 이걸 가서 구속 상태에서 검토하기에는 수만 페이지에 되는 걸 다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사실은 그냥 처리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보석 허가 사유가 좀 너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석 허가가 됐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글을 쓰는 이제 일간지에서는 공소 유지에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이제 조금 아주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딸들 쪽에서 뭐 오땡땡 뉴스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 나오는데 사안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보석 허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해당 사안 관련해서 공소유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보면 이제 정진상 씨와 정진상 씨의 변호인의 이 재판 유지 방식을 보면 공판 자체를 굉장히 지연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기록을 다 검토할 수가 없다. 해당되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이게 방어권 보장이 너무 안 된다. 이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그럼 좋다. 일단 보석 조건을 걸어서 풀어줄 테니까 살펴보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공소와 관련된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자라고 하신 것이라고 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석 결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던데 공범과 만나면 안 돼,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24시간 교도관이 가서 지킵니까? 교도관 아니 보호관찰소에서 합니다. 보호관찰. 네, 보호관찰관이 하는데 보호관찰관이 한 분이 담당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보호관찰관 많이 뽑아야 되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수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상이랑 24시간 같이 보호관찰관이 붙어서 그걸 감시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죠. 그러면은 무슨 수로 공범과 통화 못해 이런 거를 지킨다고? 지금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보석 중에서 도망갔던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어요. 김봉현이? 네, 김봉현 씨. 그때 이제 검사가 그 보석 허가 취소 구할 때 통신 기록 조회하고 그런 것들을 신청해 갖고선 보고서는 청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전화 갖고 하면 되지.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한 내용은 내가 가르쳐줬나?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꾸 대포폰 너무 많이 쓰고 다른 사람 거 빌려서 쓰고 하는 게 당연하게 이제 여겨지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보석 허가 조건 관련해서 사실 특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붙여주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형길이 측근 비리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기꾼 남모라는 자 있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하시죠. 네, 이거 실명 언급해도 됩니까? 남원기 씨. 이분 보니까 강원도에서 유명하시던데요. 강원도에서 유명해요. 네네네. 남모 씨로 할 땐 검색이 안 되는데 남원기 이렇게 검색하니까 다 뜨던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 망상지구 관련돼서
비대위 구성돼 갖고 예. 작년부터 데모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사안 관련해서 정상적인 개발 사업도 진행도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비리가 많았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뭐 지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요 진행됐던 경제자유구청과 관련된 그 법률 위반 행위로 네. 네. 지금 현재 공소 제기돼 있는 상태시고 뭐 이런 형태의 상태에서 전세 사기 사건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현재까지도 나 전세 사기 친 거 아니다. 나 이건 정상적으로 사업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이제 미추홀구에 저희 이제 그 있는 같은 그 동료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네. 인천 미추홀구 지역에서 지금 피해가 너무 심각해 갖고 네. 뭐 지금 뭐 3,000건 근데 3,000건도 사실 확인된 게 그 정도 숫자고 아하, 예. 예. 상당히 이제 지금 소요 상태로 거의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이제 인천에서 전문적으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네네. 여러 수십 명을 동원해서 네. 예, 사기를 치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 뭐 수천억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놓고 동해 쪽으로 이제 튀어가지고 예. 거기서 6,700억대 개발 사업자로 하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네. 근데 이 과정에 아무리 사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을 거고 뒤에 뭔가 든든한 백이 있었을 거다. 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유력 정치인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송영길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그 말씀하신 박사님 네.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죠. 인천 경제자유구청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유구역청에 네. 있었던 계약직 공무원 네. 2명이 예. 이제 강원도로 가서 동해안 개발 관련되는 사업에선 자유구역청으로 옮겨가서 그 똑같은 일들을 수행을 했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때 그분들이 일할 때가 송영길 당시 시장 예, 그리고 저쪽엔 최문순이가 네, 강원도지사 이렇게 해서 옮겨가셨던 상태가 됐고 그러면 당시 그 개발 관련돼서 인천 지역에서 서로 알게 됐던 사람들을 네. 자연스럽게 강원도에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저도 좀 의아한 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네. 보면 그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자금 조달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웃어서 근데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사실 부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빌린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투자 자금을 하겠다는데 안정적인 개발 자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임대료를 재원을 기재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된 게 좀 되게 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이런 건 아마 그 초유의 일일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임대료로 이걸 채웠는데 이게 통과가 됐다는 게 예. 초유의 일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 보면은 이 남은기 씨라는 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공인 중개사들을 대다수 고용하고 중개 보조인들을 고용을 해갖고 네. 그 중개 사무소를 만들고 그 사무소들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지금과 같은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네. 전세로 해갖고 그 보증금을 받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네. 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가격 불투명을 이용한 네. 공인중개사의 쌍방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권한을 이용한 예. 배임 행위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기 공모로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구성한 형태로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빌라를 지금 공공수용할 문제가 아니라 범죄 수익이나 범죄의 도구로 봐서 몰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공공매입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그건 아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죠. 네. 예. 공공 매입한다면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좀 걱정되고 예.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뭐 재정이든 아니면 LH든 예. 부실화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께서 공공매입 주장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 연대보증 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돈 걸어라. 네. 자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것들 바로 꼬리 내릴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지금 10시 반인데 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는 너무나 좀 심각해서 네. 이건 좀 꼭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한 건데요. 뭐냐면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대법 판례가 유효한가? 네.
아예 간첩단 변호인이 이러고 치고 나왔어요? 네. 예,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주 간첩단 이제 사건은 이제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이제 제주도에 있었던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네. 해당되는 이제 계속적인 그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네. 혐의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이제 공소 제기가 된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현재 이제 간첩단 변호인이 지금 실명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예. 그것까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변호인은 원래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보통은 변호인 하게 되면 변호인은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고인들만 공개가 되고 변호인은 이름이 공개가 안 돼서 이분이 왜 공개가 안 됐을까?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찾아서 이 변호인 분의 성함을 네. 꼭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 혹시 북에서 온 변호인일 수도 있나요? 아, 북한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이제 없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반과 단체냐 대법원 판례 유효한가 이 발언이 왜 나왔냐라면 네. 오늘 이제 피고인으로 출석을 안 했고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아. 이걸 이제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한 이유는 뭐냐?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해당되는 국민 배심을 불러서 네. 이게 과연 반국가 단체로서의 법적 개념이냐, 뭐 그걸 나가서 이게 간첩행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자체를 논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근데 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제 검찰청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그런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변호인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말로 배심 재판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청은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국가 단체인지 아닌지를 다투고 있는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검사가 그거를 겁먹고 배신 부르면 안 됩니다. 국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지가 설득할 준비를 해야죠. 그런 형태로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반국가 단체,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지 국민한테 물어보자. 당신 그 말한 거 책임져라. 해당되는 표현 자체가 당신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배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주춤주춤해서 배심 재판 부적절하다. 법리 판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정체성 사안을 이 문제와 가지고 대심 재판으로 만들어서 네.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오히려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첩단 변호인의 주장 중에는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데 그 판례가 오래전 거니까 지금도 유효한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장이. 네네. 예. 지금 유효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을 대법원 판례가 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헌법적인 조항 문제에 네. 대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면 지금 휴전선에 서갖고서는 이 시간에도 보초 서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서 그렇지.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무기를 서로 대치하면서 남북한에 있는 수많은 청년이 거기서 왜 대치하고 있습니까? 네. 근본적인 사고의 아주 발칙한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인의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북한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면 이 북한과 만나는 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병역법 위반을 왜 처벌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죄 졌습니까? 참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예. 안 되죠. 사안 관련해서 마음에 상처 주는 방식은 꼭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식 있고 뭐 막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가치 체계에 대해서 근거 없이 공격할 때 네. 어떤 내용 관련해서 유효한지 아닌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본인 이름도 못 밝힐 정도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자기 이름 밝히고 그렇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인터뷰할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정 안에서 밀실에 숨어갖고 떠들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름도 못 밝힐 정도 수준에서 반국가 단체 성에 대해서 운운한다. 그럼 본인이 주장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개념 차제에 한번 정확하게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죠? 국가 인정 안 하죠. 정부로 인정 안 하죠? 예. 합법적인 무슨 조직으로 인정 안 하죠?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을 강제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무력 단체죠. 예. 예. 그래서 반국가 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반국가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 있는 정부에 대해 반하는 괴뢰 정부라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불법으로 무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북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점유당한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깡패한테 잠깐 고개 숙이고 있는 거지 우리 국민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해서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2,500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대한민국 예, 국적이 대한민국 부여됩니다. 국민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토 영토 조항이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로 한다고 할 때는 북한 이 김정은 집단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한 지역까지를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반국가 단체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어떠한 합법적 조직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북한이 반국가 단체냐 아니냐 한번 따져보자 지금 이러고 나선 거예요, 이자가. 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본다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남한 정부란 표현을 넘어서서 괴뢰 정권이라고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네. 현재까지도.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북한 괴뢰 정부라고 괴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네. 똑같은 표현을 쓰고 허수아비 정부고 해당되는 사안 관해서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단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이 시간에도 서로 간에 극단적인 적대적 대치 관계에 쓰고 있고 또 과거에 문재인 정부 5년간에도 사실은 기만전술을 썼던 것이고 그 전에 노무현 정권이 있을 때도 기만전술을 계속 썼습니다. 그때 정세 분석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 저도 좀 본 적이 있는데 북한 보위부에서 작성한 문서들도 본 적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은 그런 내용을 보고 북한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부르는 대로 평양에 가서 네. 그 평양에 한 10만 명 모여 있는 평양 주민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는 네. 내가 남측 대통령이면 김정은이는 북측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반과 단체라고 하는 이 불법 이 점유 집단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 일단 거기 모여있는 10만 명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우리나라에서 같은 어떤 국민이 모여있는 개념이라 볼 수가 없죠. 예, 해당되는 조직과 관련해서 공산당 조직에서 핵심 간부들이 모여서 10만 명을 구성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북한이라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깡그리 무시하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예. 역사적인 연속성 자체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와 같은 형태에서 반국가 단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 유효성 여부는 검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비켜갈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정면으로 박살내고 돌파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승우 변호사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입국할 때 종이에 써서 크게 써서 준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네. 예. 그 송영길이가 뭔 뜻인지 모르는 것 같던데. 그래도 뭐 듣겠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물어봤대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네, 천주교 신자시고 그 세례명이 대건 안드레아시거든요. 그래. 네, 대건 안드레아 쓰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개혁적인 분들이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거든요. 네, 젊은 시절에 송영길 대표는 아마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을 텐데 법등명 자등명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안한 존재한테 해준 말씀이죠. 스스로 자등명 스스로의 불빛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해라. 그다음에 법등명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가르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행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셔도 내일은 또 새로운 이제 어떤 설명을 들으시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너무 수준 높은 글을 써준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감옥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한 몇 달 지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재와 벌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예, 오늘은 오랜만에 만만 영상 원로 우리 자유파 원로 선배들의 예, 만만 캠페인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